안녕하세요. 유랑도입니다. 제가 지난 26년 동안 많은 기업들의 CEO들을 만나보고 또 훌륭한 기업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회사는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인데 업력은 21년째 되는 회사입니다. 다들 뭐 경영을 하시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여러분들 매출이 반토막 나고 굉장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메가젠 임플란트는 매출이나 임직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CEO가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이분이 보면은 뭐 아무나 흉내를 못 내는 이 카톡 경영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국내에만 한 700여 명 정도, 해외까지 합치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1대1로 메신저를 소통을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상시 카톡이 단톡방이 한 50개 정도 된다 그러고 2, 3일간 임시로 개설했다가 소멸하는 데까지 합치면 한 100개 정도의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과 굉장히 빠르게 스피드 있게 소통을 하시는 CEO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산직이나 연구직, 일반 사무직의 직위나 그 다음에 임금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대개 기업을 가보면은 직위 연차별로 임금이 다 다르죠. 기본급이. 근데 이 회사는 직위별 단일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대리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똑같습니다. 부장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똑같이 급여 기본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뭐 발탁 승진들을 다들 기업들이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 회사에서는 10년 안에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주 최초로 유엔에 가서 연설까지 하고 오셨는데 여쭤보니까 세계 중소기업 학회에서 사람 중심 경영 대상을 받으셔서 연설도 하고 오셨는데 이러한 회사를 제가 약 한 3년간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취재를 해서 최근에 메가젠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출판사인 샘앤파커스에서 출간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를 21년 동안 경영을 하고 계시는 메가젠 임플란트의 CEO이신 박광범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겠지만 우선 최근에 메가젠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어찌 보면 좀 사장님 평소에 굉장히 샤이하신데 아마 책이 나오고 이래서 조금은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드실 거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본 독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가젠 임플란트가 너무 훌륭한 회사다.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CEO이신 박광범 대표님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진짜 하고 있느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 저는 뭐 대표님을 갖다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을 많이 하고 실제 여러 가지 하고 계신 것들을 꾸준히 봐왔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다고 썼는데 이 책을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좀 책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예, 뭐 기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 시작한 메가젠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뭐 우유곡절이 참 많았고 그 우유곡절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고 나 혼자서의 뭐 성과라기보다는 결국은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팀워크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씩 수정해 나가고 뭐 개선시켜 나가긴 했지만 제가 사실 이걸 뭐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객관적인 느낌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우리 유영도 대표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코칭하시면서 메가젠은 좀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것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예. 그 본격적인 인터뷰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CEO 입장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만약 사장님께서 메가젠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다른 분들한테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 독자들한테 소개를 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점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책을 다 집필하신 다음에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실제로 뭐 가슴에 담고 있는 것보다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뭐 방법론적으로 너무 좀 집착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새로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예. 또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기법들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CEO가 고집을 가지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해 나가는 이런 파트는 뭐 거의 비슷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도 책을 이제 쭉 서면서 또 대표님께서 경영하시는 모습들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쭉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CEO 분들은 당연히 보시면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요즘과 같이 디지털 시대에 임원들이나 팀장들과 같이 중간 관리자들이 과연 CEO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시사점이 많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한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창업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 때 과연 내가 CEO가 되면은 어떻게 조직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다고 보고 대표님께서 뭐 말씀하시기를 너무 과장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태까지 연구한 메가젠 임플란트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저도 뵈면서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전사조회를 매월마다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CEO께서 700명 정도 되는 조직을 두고 사회자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계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해서 뭐 칭찬합시다, 뭐 직원들 소개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결같이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것만이라도 CEO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보면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 그리고 과거의 산업사회 때 경영의 모습하고 디지털 시대의 경영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썼습니다만 저는 이 메가젠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메가젠 임플란트의 경영하는 방식이나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동기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경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니까 사장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2030년까지 우리 메가젠 임플란트의 목표가 매출 1조 그리고 글로벌 3위 안에 드는 것이고 또한 비전은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이노베이터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메가젠 임플란트가 어떤 모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상태와 2030년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사조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원들과의 소통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사실은 회사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사람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뭐 300명이 됐건 500명이 됐건 또는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추구하는 방향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보고 제가 혼자서 물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제 1번은 결국은 소통이 아닌가. 그래서 임직원 전체가 상하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또 내가 나한테 부여된 미션을 잘 헤아려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카톡 경영뿐만 아니라 뭐 월간 조회도 직접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메시지를 줄 수는 없지만 예. 회사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뭐 또 행위에 대한 모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반복해서 새로운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직원들까지도 늘 반복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까지 우리가 메가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물론 뭐 1등이라는 어떤 수치적인 그런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뭐 1등이라는 그 수치보다는 이렇게 더욱더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리고 뭐 매출이 아니라 적어도 특히 임플란트, 메가젠 임플란트 그 시스템에 있어서는 퀄리티에 있어서 그리고 정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로서 전 세계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말 세계적인 혁신적인 제품을 하나씩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2030년쯤 되면 아마도 한 두세 개쯤 더 그런 어떻게 보면 치료의 개념을 바꾸고 이제 치과 의사나 또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또 더 완벽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이 책 제목을 처음에 지을 때는 간으로 발광체 기업 메가젠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뭐 예를 들면은 미투 제품을 만든다든지 혹은 제품 유통에 초점을 두기보다 직접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메가젠의 특징이 아닌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결국은 발광체 기업으로서의 메가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신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뭐 저도 대표님께서 쓰신 나는 치과 의사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만 앞에 수식어를 쓰실 때 뭐 메가젠 대표, CEO 이런 것보다 치과 의사로 소개하는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치과 의사를 하시면서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를 직접 설립하시고 또한 경영하시는 계기가 뭔지 그런 걸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시절이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였습니다. 85년도에 졸업을 하고 또 수련을 하고 또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해 나가면서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끼고 또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레벨, 진료에 대한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이제 해외 강의를 다니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예. 왜 이런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교과서 상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적혀 있는. 과연 안 되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실제로 수련을 하고 많은 연구 활동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해 나가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열어가기 위해서 꽤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사용했던 그 외국산 임플란트가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제작 습관이라든지 음식 문화에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뭐 한 일개 어떤 임상가로서 그렇게 큰 기업들하고 우리가 대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2002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물론 뭐 다른 회사들처럼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글로벌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지만 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임상에서
왜 안 되는가, 또 왜 이렇게 불편한가, 또 왜 이런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가 치과의사로서 더 이런 CEO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 회사가 시작됐고 그것이 이렇게 커져 왔기 때문에 예. 그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은 임상거로서의 치과의사의 마인드,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인드, 또 동료들이 좀 더 편하고 확실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핵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뭐 CEO라는 이런 직함이 좀 잘 어울리지 않고 치과의사라는 그런 박 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더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때 저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메가젠 임플란트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참 특이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저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혹시 저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씹는 행위를 저작이라 그러죠. 사실은 뭐 저희 한국의 단어라기보다는 한문화되면서 이렇게 예. 주로 우리가 첫 번째 영향을 받은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임플란트 제품이나 유니체어 제품을 사용하시는 치과 의사분들이나 혹은 입안에 그러한 치과 의사분들이 심어주는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단순히 제품 자체만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일하는 문화는 얼마나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쾌적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는 같이 녹아들어서 제품이 소개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야 뭐 많이 있지만 과연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떠한 근무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제조 환경이 너무너무 저는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 우리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하는 회사의 조직이라든지 규모,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 목표나 사업을 하시는 전개 방향 부분들이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메가젠 임플란트가 이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다고들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직도 저는 많은 경우에 당황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예. 이렇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창업을 할 때는 7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작은 정말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인원들만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연구원들 그리고 생산의 다양화 또 뭐 이런 또 마케팅, 홍보, 영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조인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메가젠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질문 주셨기 때문에 메가젠은 항상 그 스타트가 치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가 함께하는 그 진료 환경에서 시작을 하죠. 임플란트라면 이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이 나오면 그 임플란트 디자인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그냥 주어진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거의 신성불가침이니까 이것을 식립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사람이 치과의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네. 아주 복잡하고 아주 숙련된 치과의사가 아니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아까 발광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예. 도대체 어떤 환경을 우리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건가? 그 환경에서 추가적인 어떤 어려운 수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줬지만 예.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맞았어라고 예. 이렇게 다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 우리가 흔히 치과에 가면 뭐 대표적인 장비가 유니체어라는 겁니다. 앉아서 진료를 받는 그러니까 침대처럼 되어 있는 이제 장비이긴 하지만 이 또한 그냥 예전에 있던 대로의 어떤 답습 사실 이었을 뿐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여러 장비들을 사용해 봤지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니체어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면서 환자의 동선 그리고 환자의 움직임, 물론 편안함 이것은 가장 기본이 돼 있지만 예. 치과 의사들의 동작을 하나라도 더 줄이고 이렇게 주변에 손만 뻗으면 다가올 수 있는 모든 편의 시설들이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슬림하고 또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달라 보이네 또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스타트가 환자와 치과의사 예. 진료 환경 그리고 진료 술식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물음표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물음표에 대해서 많은 연구원들이 함께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그래서 우리 생산팀이나 또 뭐 또 가이드 지도해주는 교육팀에서 이렇게 세상으로 또 알려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생산과 모든 역할을 하는 그 요원들이 예. 다들 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더 귀하고 어느 한 사람이 덜 귀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 이제 대구의 알파시티에 R&D 센터를 갖다가 또 여시고 또 성서공단의 제2의 공장에서 유니체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내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해외 쪽에 앞으로 아마 진출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적인 측면도 그렇고 R&D 센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뭐 시간이 그렇게 뭐 2030년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 2006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창업을 하고 2004년도에 첫 번째 제품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2006년도에 최초의 어떤 해외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해외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0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도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영업을 위한 자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정세를 보면 모든 대륙 또는 모든 국가가 장벽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국가의 어떤 기술을 더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하여튼 벽이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넘어서기 위한 예. 그런 글로벌 어프로치들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파트는 그 나라에 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이 되었던 또 연구가 되었던 또 뭐 판매야 뭐 어느 국가에서나 다 똑같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뭐 교육, 연구 그리고 생산 이것이 그 국가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뭐 보호주의적인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획은 많긴 하지만 역시 하나의 브랜치가 나간다는 것은 인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그만큼의 숙련된 우수한 인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나갈 수는 없고요.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우리 식구들을 성장시키고 또 이들이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뭐 요약을 하면은 현지화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제가 현지화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이제 창업 21년 차가 되셨는데요. 2002년도에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들어보니까 올해 이제 대구에서도 일반 소비재 수출 1위 기업이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21년 같으면 굉장히 뭐 명암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좋았던 점도 많지만 또 힘든 점도 많고 하실 텐데 그래도 21년 쭉 이렇게 경력을 해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21년이란 세월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이게 뭐 부침이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번, 3번 정도는 거의 뭐 파산 또는 뭐 인수 합병될 그런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뭐 대표인 제의 지식적인 부족함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그 뒤에 다시 살아남는데 또는 뭐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였냐 생각하니까 결국은 개념이 아닌가 회사에 대한 대표의 생각 예.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와준 또 직원들 이런 돌이켜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또 그 사이에서 만들어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남들 하는 대로 카피해서 만들면 되게 빠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뭐 싸게 팔고 예. 뭐 우리가 퀄리티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뭐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의 추세라고 하면 저희들은 항상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 그래서 새로운 주장들을 예. 내면서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마인드도 그렇고 또 그것을 또 글로벌로 교육을 또 실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참 메가젠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정말 큰 즐거움이 아닌가. 예. 그래서 2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게 세상에 메가젠이라는 이름의 어떤 울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이제 다 우리 외국에 있는 치과 의사들로부터 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영화 중에서도 글라디에이터 앞에 나오는 그 초반부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것하고 지금 사업하시는 것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뭐 에로 영화보다는 이런 그 액티브한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전쟁 영화, 전쟁이라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전쟁 영화를 보면 이분들의 어떤 조직,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라디에이터의 앞 초반부의 도입의 첫 번째 그 게르마니아 전쟁에서 보면 그 감독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십 번 그것을 반복해서 보고 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그 리드에 대한 존경, 믿음, 그리고 길에 대한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황제의 방향성, 그리고 이 남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허를 찌르는 전략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물론 뭐 전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긴 하지만 누구라도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사업은 곧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돼,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펼쳐나가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저도 뭐 인터뷰하면서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글라디에이터를 이렇게 초반부를 봤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쭉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그
유럽 쪽입니까? 그 클린 파운데이션 인정받는 것을 작년인가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리 한국 임플란트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뭐 ISO 인정하고 비슷한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예. 이게 유럽 인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되게 쉬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 1000여 개 임플란트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들이 어느 한 해나 전부 다 할 거 없이 유럽 인정을 받고 유럽 시장이 좋으니까 예. 또 규모로서 보면 가장 크니까 예. 막 이게 침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생 회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 늘 똑같은 퀄리티를 구현해서 시장에서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똑같은 제품의 퀄리티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 임플란트의 표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게 뼈하고 아주 강하게 붙어서 고정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표면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크린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은 토마스 알브렉슨이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개발에 아주 초창기에 기여하셨던 석학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신 거죠. 예. 너무 많은 임플란트 회사가 난립하면서 퀄리티가 베이스가 되지 못하는 이런 임플란트가 유럽 전역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역할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은 CE나라든지 ISO나 이런 것들은 예. 리포트를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그렇죠. 퀄리티를 가지니까 가진 우리 제품을 만드니까 음. 심사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인증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최선을 다하겠죠. 예. 근데 시장에 돌아다니는 아이템을 사서 음. 검사를 하면 오. 사실 실제 유통되는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사를 스스로 하고 공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죠. 객관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굉장히 큰 일이고 특히나 이게 글로벌 1, 2, 3등 하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당연히 그러겠죠. 예. 자기들은 어차피 1등인데 이것이 100% 옳지 않다라는 그런 공표가 나오게 되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장에 큰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회사가 유럽에서 그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이 시작된 그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7년 연속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8년, 예. 9년 가량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많은 회사들이 이 크린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크린 임플란트 파운데이션의 힘이 객관적이기도 하고 또 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퀄리티 임플란트를 보급하기 위해서 진심인 어떤 독립기관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게 매거진이 계속 랭크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프라이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을 알아주는 회사가 있구나. 예. 그런 재단이 있구나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그거는 뭐 따로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쇼를 한다든지 혹은 뭐 PT를 한다든지도 아니고 그네들 스스로가 수고를 해서 시장에 있는 걸 수고를 해서 그걸 갖다가 검사를 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어지는 이야기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뭐 경쟁기업 뭐 그러면은 조금 뭐 말이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임플란트나 체어를 두고 비슷한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치과의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뭐 글로벌 기업도 있을 것이고 한국 기업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그 글로벌 기업이나 한국의 같은 동종 기업에 비해서 우리 메가젠 임플란트의 차별점이라 그럴까요? 경쟁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에 거의 한 1000여 개 임플란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 탑 티어들 1, 2, 3등이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떤 뭐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반합이 반복되는 그런 논리로서 점점 발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제 돈의 논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티어 1들이 티어 1, 2, 3가 거의 이 거대 공룡 캐피탈 기업의 머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의 R&D가 쉽지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도 정말 뭐 거의 우리 국내만 해도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오, 예. 게다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20여 개 정도 있게 되는데 이분들이 물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긴 하지만 아주 독보적인 두드러진 그리고 정말 말되는 그랬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구나 하는 그런 이렇게 기본을 다지는 어떤 제품을 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좀 예.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히나 큰 회사들은 한국에서 큰 회사들은 이게 돈 되는 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카피 앤드 마케팅 예, 예. 이게 제일 빠르고도 영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예. 이렇게 가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에 또 동남아에 예. 또 더 저가 인력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금방 따라잡힘 그렇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좀 늦고 좀 시간 이게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예. 새로운 회사들 또는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없던 새로운 생각들을 개발해내고 이런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깃발이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일의 일부를 메가젠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메가젠 제품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처음 시작도 뭐 유럽으로 바로 진출을 하셨지만 오히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특히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2년도 창업을 하고 2006년도에 이제 첫 번째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시장이 좋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팔 수 있는 시장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저는 거기 가기가 싫었습니다. 먼저 유럽이 이렇게 종주국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가장 큰 회사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티어 1들과 한번 붙어야 된다. 거기서 인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뭐 중국과 러시아 또 다른 인구가 많은 시장은 저절로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럽에 먼저 들이밀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유럽 각 도시를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완전히 찬밥이었습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임플란트라면 저기 유럽에서 만들어내는 이 회사처럼 이래야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임플란트가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한 3년째쯤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네 강의를 듣고 나도 이제 해봤는데 역시 자네 강의 말이 맞았어. 이제 이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임상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성과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네요. 입소문이죠. 저희들이 뭐 학회도 하고 하긴 했지만 가장 좋은 성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느낀 우리의 아이디어를 느낀 분들이 입소문을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임플란트들의 디자인을 보면 유럽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임플란트, 한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자인 상당 부분 카피를 해서 넘어온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한 이 제품은 중국과 러시아는 성공할지 몰라도
이렇게 정말 종주국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의 치과의사들, 중요한 치과의사들한테 환영받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활동 때문에 지금은 뭐 중국도 러시아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나 유럽 혹은 뭐 인도 같은 그런 인구는 많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회사라고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향후는 제가 볼 때는 제품의 우수성들이 결국은 하이엔드를 차지하고 리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ESG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기업마다 뭐 화두가 이제 ESG 그래가지고서 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메가젠은 이미 뭐 ESG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경영하는 그 자체에서 ESG를 갖다가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표님께서 메가젠을 경영하시면서 ESG 요소적인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지금 기후도 그러고 환경도 그러고 전부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ESG라는 것이 뭐 특별할까요?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경영의 기본도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충고를 주실 때 1번이 뭘까?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직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께 성장하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똑같이 내 직원들도 젊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경영인의 지위에서 그분들의 성장을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에너지를 그냥 활용하는 데서 그칠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우수한 직원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ESG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가버넌스 그러니까 투명하게 경영해라 하는 것도 그게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들 뭐 굉장히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집안에서도 저희 집 사람은 그 분리수거에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예. 귀찮을 만큼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환경을 버려지는 걸 줄이고 또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오염이 적고 이런 재료를 이제 쓰도록 자꾸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뭐 사회적인 활동,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글쎄요, 뭐 어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활동들도 있고 그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사회를 위한 기부도 하고 또 뭐 함께 뭐랄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봉사활동도 또 도네이션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가장 큰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 또 같이 라인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싶어서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퍼센티지의 도네이션 또 활동과 더불어서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사실은 작년에 했죠. 사실은 우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100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치의학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근대 치의학이 들어온 지가 100주년이 됐는데 그 치의학대학원이 1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은 회사이지만 발전 기금으로 100억 원을 이제 기부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경영 일선에 있는 저로서는 사실 좀 속이 떨리는 금액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함께 창업을 하고 지금도 많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있는 우리 광주의 유경호 원장님의 어떤 가장 큰 생각도 똑같은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한 끝에 기꺼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 상무 미러치과 원장 맡고 네,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그 ESG를 이렇게 이제 서면서 저는 ESG가 뭐 특별할까 아까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했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메가젠에서 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영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과거에는 기사분을 전문 운전기사를 뒀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지금은 혼자서 운전하시고 또 뭐 내 운전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뭘 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뭘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셨다는데 그거 잠깐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게 예. 네, 제가 메가젠의 한 중기부터 예. 한 10년 정도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명의 운전기사가 다 메가젠의 직원이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예. 영업과 생산 쪽으로 다시 다 보내주게 됐는데 뭐 처음에는 뭐 워낙에 스케줄이 바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리고 또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려면 사장이 직접 운전하면 안 돼. 그래도 기사가 있어야 되고 예. 꽤 괜찮은 차를 몰아야 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냥 뭐 저는 일이 많아서 막 이렇게 출장을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친구는 뭐 점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 젊은 친구가 그 귀한 하루의 시간을 예. 그냥 기다림 속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반드시 필요하다면 내가 뭐 일일 기사를 써도 되고 또 요즘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예. 주로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해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 친구의 시간을 허비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바꿔먹게 된 거죠. 사실. 예. 근데 그런 생각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 주잖아. 그러면 뭐 너는 전문 기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대표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는 이 기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느냐. 너도 네 꿈을 가지고 좀 더 이것보다는 가치 있는 일을 좀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저도 전공이 인사조직을 전공했습니다만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연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2019년도에 그 세계 중소기업 학회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 중심 경영 대상을 받으셨고 연설을 아마 작년에 유엔 가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7월 13일 날 또 이 세계 중소기업 학회 세계 대회에서 광주에서 상을 받고 하셨는데 그 상을 받으신 것하고 또 유엔 가서 연설하실 때 느낌하고 그다음에 그 상이 주는 의미, 무게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은 뭐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예. 그렇게 또 신청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그 중소기업 세계 중소기업 학회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가톨릭 대학의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 코트라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평가하고 코트라가 주는 상을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유양도 대표님께서 메가젠처럼을 통해서 메가젠을 부각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김기찬 교수님도 메가젠이 다른 회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자, 뭐 이렇게 소개도 해봐라. 그래서 몇 번 제가 교수님도 뵙고 또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렇게 기업인 모임에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속에서 교수님께서 상당히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I 어워드라는 것이 인간 중심 경영자 상인데요. 근데 저는 몰랐지만 이것을 첫 번째 제정하고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 받게 되고 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 유엔 산하의 ICSB, International Council of Small Business인데 여기에서 하는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SB가 주관하는
MSME Day, MS 마이 전에는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였는데 지금은 마이크로까지 붙죠. 1인 기업을 위해서 오, 예.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 데이가 유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개국 정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주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교육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하루 세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대표이면서도 또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짧지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연설한 CEO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제 뭐 조금 좁혀서 이 경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제가 메가젠을 이렇게 객관적 입장에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제일 특별한 부분이 바로 사업 전략이나 조직 관리 방식이나 그다음에 인사 철학이나 직원들하고의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차별화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의 그 의지나 대표님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작은 규모의 그 조직으로서 지금 메가젠 임플란트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자꾸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사업 부서의 핵심 요원이 될 만한 분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에 하셨던 그런 성과를 보고 그런 분들의 이제 재능과 훌륭함을 존중해서 모시고 왔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분들이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회사가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제가 대표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예. 그분들이 늘 해왔던 그리고 좋은 성과를 보였던 그 방식대로만 자꾸 추구를 하고 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결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소통이고 이게 그 목표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직접 관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꼭 임원회의에서만 이렇게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의 수행자들까지도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경우가 그 생각의 전달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물론 뭐 우리가 그런 게임도 있죠. 귓속말하기 게임 이렇게 하면 가족 오락관 뭐 이런 것처럼 몇 반을 한 바퀴만 돌아가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뭐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전달되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옳지 않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 임원들은 우리가 전달한 그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임무에 있어서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만의 어떤 세상 속에서 자기 부하들을 통제하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미션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의 어떤 언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수행해 나가는 단계적인 어떤 목표들도 함께 공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리더는 이제는 중간 간부 또는 임원들은 이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키워주고 또 코칭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되지.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참
정말 적지 않은 회사들이 특히 임원급이 되면 이것은 내 역할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마. 저는 이런 조직은 제가 자체가 원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름이 좀 그렇지만 방사형 직진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기업 아까도 이제 뭐 분야별로 임원분들이나 팀장들을 경력 사원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모셔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특히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경력 사원을 영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CEO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메가젠을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경영 방식을 디지털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단계로 계층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표께서 경영자로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내용들을 말단 저 실무자들까지 전원 다 동시에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본부장이나 팀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회사에 있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입사를 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장님께서 뭐 다 하시면 우리는 하는 역할이 뭐지? 근데 거기에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의 의도는 이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 혹은 회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을 하는 눈이 있다면 아마 그걸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주실 것 같아요. 권한이 임해가지고서 그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연구소장님이나 일부 임원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갖다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체적 관점에서 즉 미래와 그리고 회사 전체적 관점에서 각 조직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잘 도출하도록 하고 다만 그 과제를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이나 팀장들이 구성원들을 코칭을 해서 결과물들을 CEO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제가 생산 전문가인데요. 제가 품질 관리 전문가인데요. 제가 하는 방향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그거를 조금 무리가 좀 있죠. 그 부분에서 옳은 말씀이시죠. 예, 아마 대표님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아마 그런 본부장들이나 팀장들이 CEO하고 일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소통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연속해서 그래서 메가젠이 한정된 이야기겠습니다만 또 다른 기업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소위 본부장, 팀장과 같은 리더들의 역할들은 어땠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박항범의 아바타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CEO 관점에서 실행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게 능력이야 다 다르시죠. 예.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생산의 마스터들이 있고 뭐 장비의 뭐 도사들이 있고 또 연구의 또 달인들이 있고 그거는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이긴 하지만 예. 결국은 추구하는 목표는 다 가다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CEO를 정점으로 해서 전체가 한 사람의 몸과 예. 같아야 된다. 이게 완팀으로. 완팀이어야 되고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이 따로 놀고 있거나 발이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환자라고 그랬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나 중요한 본부장들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히 만들고 또 혼자만 또 너무 앞서거나 너무 뒤처지면 안 되죠. 이게 예. 조화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수평적으로 또 다른 본부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스피드도 조절하고 이렇게 예. 해줘야지 전체가 기능이 이제 향상되는 것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저는 갖고 있는 캐션 마크 중에 하나가 다음 이제 대표님께서 경영을 물려주실 후계자가 또 어떤 경영을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대표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소위 CEO 직진성 방사형 조직이라든지 혹은
카톡 경영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CEO가 너무너무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CEO들 제가 만나보면 대표님처럼 그렇게 막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뭐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잘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개발 한 9년 됐죠. 개발을 한 그 블루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올해 3월 달에 알이라고 하는 제품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치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캐시온마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러신데 그 알이 제품, 그다음 블루 다이아몬드, 그다음 유니체어 요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네. 예. 아까 저희들 메가젠의 회사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것처럼 저희들은 항상 생각의 스타트는 치과 의사와 환자, 예. 그 진료실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임플란트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편화된 지가 거의 30년 정도 됐습니다. 예. 뭐 첫 10년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그 뒤에 20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가? 이게 참 극복하기 힘든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상악에 있어서 상악이라는 것은 이제 앞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 위에 상하의 앞니 부분의 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금니 쪽은 그래도 좀 나은데 앞니 쪽은 치아가 발치되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잇몸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 이제 그것을 치조골이라 그러는데 이 치조골은 역할이 이 치아를 홀딩하게 뼈 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 치아가 없어지면 자기의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6, 7mm의 뼈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2, 3mm밖에 안 남아 있는 뼈를 6, 7mm 정도로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료비라든지 또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그래서 뭐 2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발전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안 되는 것이 상악 전치부다. 이렇게 해서 한 4년 전부터 우리 연구원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리 임플란트입니다. 아리는 애니리치 인사이즈라는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전치부에 특화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의 독특함 때문에 원장님들이 상당한 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이때까지 저희들이 했던 어떤 임플란트보다 빠르게 예.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뭐 한국에서만 해도 벌써 한 400번 넘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해외로 완전히 펼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때까지 저희들이 만든 것보다 가장 빠른 속도의 전파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 다이몬드는 한국에서 정말 이게 임플란트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예.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진짜 많은 임플란트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저장력, 아까 이제 씹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걸 많이 딱딱한 걸 먹어서 그렇죠. 씹고 이게 그 저장 패턴이라 그러죠. 이게 특이 움직이는 방향이 외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식이 다르고 예. 씹는 패턴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플란트가 많이 파절이 왔습니다. 부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가 강한 임플란트를 만들어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든 지가 벌써 7년 가량 됐습니다만은 네. 이 블루 다이몬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임플란트일 겁니다. 디자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이게 블루 다이몬드와 아리가 하나로 합해질 수는 없냐? 그건 좀 사실 다르죠. 이게
구치부 어금니에서 씹는 강한 힘을 견뎌내야 될 임플란트가 있고 앞니처럼 나 얇아진 뼈에서 또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서 부위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과의 원장님들은 한 가지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서너 가지, 많은 분들은 대여섯 가지의 다른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제 그 환자분에 맞는 그 진료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리와 블루 다이몬드는 한국 분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필요하고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진료에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한 30년 동안 해왔던 임플란트 진료가 너무 편해진 저 개인적으로도 예. 너무 편해지고 또 환자분들이 되게 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니체어는 제가 갖고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 N2 유니체어의 이 디자인도 상당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유니체어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꿈꾸는 정말 N3, N4, N5가 쭉 이제 시리즈가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개념은 역시 이 디지털, AI,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접목이 돼서 정말 미래형 유니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메가젠처럼 책을 쓰기 위해서 아리 세미나 하실 때도 제가 참여를 해보고 또 최근에는 수원에서 치과 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할 때도 보는데 한 3번 정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코엑스에서 그 시덱스라고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 협의회에서 그 전시회 할 때도 제가 그 가보니까 아까 N2라고 그랬습니까? 그 유니체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유럽에 수출될 이제 체어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그 치과의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소식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치과의사분들을 교육하는 전문 프로그램들 갖다가 메가스쿨이라고 그래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표님께서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는데 메가스쿨 소개를 좀 잠깐 좀 해주시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진료 문화가 기업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왜곡되었다, 되어 왔었다라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것이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메가스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치과 의사가 면허증을 받고 나면 어떤 정도의 레벨의 진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대개는 기초적인 진료입니다. 예. 예, 신경 치료를 하고 또 크라운을 만들고 또 틀니를 만들고 간단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도까지 학교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임상적인 환경에서 만나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 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기술, 개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케이스는 완전하게 해결하는데 거의 2년씩 걸리거든요. 이 결과를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한 치료가 옳았나 또 어떤 것은 잘못되었나를 리뷰를 하려면 적어도 10년에 정말 사부님과 함께 10년은 함께 해야지 그래도 나도 일과를 이루었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임플란트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공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공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요즘 뭐 학폭이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정말 이게 뭐라 꼰대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엄한 선생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꾸지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수용해서 스스로 또 반성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발전시키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치과의사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학교가 이 역할을 다 해주면 좋지만 학교는 아주 기본적인 정말 방대한 지식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임상가로서 이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공짜 교육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정말 괜찮은 정말 옳은 올바른 교육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도 팽배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가스쿨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 연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14분이 모여서 정말 체계화된 교육을 이제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강료랄까요? 그 학비를 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무너져 있던 어떤 인프라를 다시 다 만들어 드려야 되고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야만 한국의 임플란트 비즈니스 또는 이 문화가 또 진료가 전 세계의 이 탑 레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우리 연자분 교수님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지금 벌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의도에 의지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회지만 아마 이것이 10회, 20회를 쭉 이어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명문 스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 대표님하고 만나 뵀을 때 들었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하는 키워드였고 제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켜보면서 구성원들에게 역량 육성이라든지 능력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승진을 시킬 때도 작년과 올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시고 승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이제 이 인터뷰를 보는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보실 것 같고 또 CEO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직장 내에서 좀 더 성장하고 또 생각 있는 사람으로 향후 본인이 발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멘토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젊은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뭐 선생님 또는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영감을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우리가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또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자기가 가장 닮고 싶은 멘토가 누구인지를 일단 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처럼 엄청 훌륭하신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따라할 수가 없죠. 그냥 신앙으로서 또 완전히 존중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내일, 내년, 또 10년 후를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전공 또는 뭐 내가 나가고 싶은 사업의 길에 있어서 누가 가장 나의 롤 모델인가를 일단 찾고 그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그래 왔지만 내가 지금 우리 사부님하고 견주어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네?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멘토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스스로를 키우는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분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게 프로세스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역시 그 속에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멘토인지도 모를 것이고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다음에 또 더 크고 싶은 다음 멘토는 어느 분이 돼야 될까도 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서 멘토를 잘 선정하시고 그분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것까지 따라하면서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한테는 멘토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향을 좀 많이 끼친 멘토 되시는 분이. 늘 정말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봤을 때 제 1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는 토마산 예. 선생님이십니다. 뭐 한국인 어떻게 보면 아니 1.5세대이군요. 그 10살 때 미국 넘어가셔서 예. 뭐 아주 온갖 어려움을 겪고 UCLA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UCLA 교수님을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USC 대학에서 이제 가르침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하여튼 그냥 인스피레이션뿐만 아니라 제가 따라가려고 하는 목표를 늘 제시해주는 예. 이런 그 숙제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좀 좋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임상적인 술식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해졌다. 예. 넘어섰다고는 절대 이야기를 못하죠. 예.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교육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우리 지혜원의 김성호 선생님 예. 그리고 근데 가장 큰 선생님은 저는 광주 미래에 있는 우리 유경호 원장님. 예. 어떻게 보면 저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또 미르치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또 매거진이 탄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긴 하지만 이 하루하루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어려운 결정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서 되물어 보는 것은 이것을 우리 이 원장님이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 예. 항상 생각을 하고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경호 원장님은 그 대표님을 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시던데.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인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앞으로 이 메가젠 임플란트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메가젠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업계에서 어떤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전반적인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에 앞에 그 스톤 돌이 있는데요. 그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은 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build a bigger table rather than a higher wall. 이렇게 높은 담을 쌓지 말고 테이블을 넓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한국말로 안 적어놨냐 하시면 그건 저희들은 글로벌로 갈 거기 때문에 영어로 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깥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내부로 향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늘 그것을 보고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00년 기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야 20년이 지나왔고 또 남은 기간 잘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회사라는 것이 시스템화돼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에 오는 탁월한 CEO가 또 그 다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예. 그 스피릿 속에서 앞에서는 발광체 기업 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메가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회사라는 것이 어떤 규모가 뒷받침이 돼야지 또 더 예.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고 사회에 대한 기여 또 치과계, 임플란트계에 정말로 저 회사는 옳고 바르고 꾸준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미래의 메가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저도 앞으로 계속 메가젠을 지켜볼 거지만 앞으로 이제 메가젠이 성장하면서 겪어야 될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IPO도 아마 가셔야 될 거 없고, 그건 원턴 원치 않던 아마 가셔야 될 거 없고 또 대표님께서 이제 뭐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정도 하면은 한 2030년 전후가 되면은 이제 또 후계자를 또 물려주셔야 될 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이제 마지막 인터뷰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늘 대표님께서 우선 건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 철학이나 혹은 가치관들은 뭐 대표님이 계시는 한은 제가 볼 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별화되고 유니크한 그런 메가젠 임플란트가 되어서 다른 기업의 CEO들이나 혹은 경영자들이 많이 보고 또 그네들 스스로의 자기들의 차별화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기업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기업으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길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메가젠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 중에 가장 유니크하고 차별화되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브랜드 올고든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도 저는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